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투표날입니다. 네, 활기찬 투표날. 활기찬 투표날. 네. 투표는 다들 하셨나요? 저는 아침 일찍 하고 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네, 아침 일찍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선거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마지막은 아니에요. 사실 민원련의 그 선거보도 모니터는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는 더 된다. 왜냐면 선거 이후에 그 총평가 보고서들을 내야 되는데 선거 결과가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좀 잘못된 보도들을 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적폐 얘기하지만 최고의 적폐는 선거부도에서 선수로 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우리가 2주의 나쁜 보도 이런 것들도 계속 선정하고 그랬는데 선거 시기에 가장 나쁜 보도는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다 마무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 조선일보가 지금 홈페이지에 아예 별도의 팩트체크 전용 사이트를 3월 24일 날 개설을 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그 운영하는 사이트에 함께 동참을 해서 그 보도를 공유하고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쓰는 매체 같은 경우는 자세한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이제 개설을 해서 거기다가 기사들을 이제 모아주는 정도의 관심을 보였는데요. 조선일보는 아예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서 거기에 팩트체크 보도들만 싹 모아서 보여주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사실상 정말 명분은 가짜뉴스로 잡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한번 이번에 쭉 살펴봤어요. 일단 개설은 3월 24일 날 했지만 관련 보도, 거기 들어있는 보도 시작일로 보면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기사들을 쭉 한번 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어떤 후보의 가장 검증의 칼날을 열심히 들이댔는가였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후보별로 보도량이 누가 제일 많았나, 그리고 누구 보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나, 또 바이라인 같은 것도 기자 명이 들어간 그런 기명 기사용 바이라인이 있고 그 온라인 보도용이 보통 기자 이름 안 들어간 무슨 온라인 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간 그 익명 바이라인 있죠. 그거 비율이 어땠는가, 또 이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기사가 지면에는 또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모든 면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보도량도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많았고 첫 보도 시기도 문재인 후보가 제일 일렀고 기명 기사용 바이라인 사용 건수도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다른 2위가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6건이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15건에서 익명이 아닌 기명 바이라인을 사용을 했고요. 지면 보도 그 반영 비율도 문재인 후보는 한 41% 정도 되는데 그 뒤를 잇는 홍준표나 안철수 후보는 18%,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팩트체크라는 보도 형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사안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라는 어떤 판단이잖아요. 그런 걸 대체 어느 정도 비율로 그게 그 판단이 나왔나 살펴봤는데요. 일단 조선일보는 요 사이트에서 사실 아님, 일부만 사실, 그리고 판정 보류와 말바꿈이라고 하는 5가지 판단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만 사실 아닌 판정이 가장 많아요. 예를 들면 사실 아닌 판정 문재인 후보는 10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6건, 일부만 사실이 3건이에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사실이 7건으로 가장 많아요. 야. 그리고 일부만 사실이 6건, 그리고 사실 아니면 4건밖에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도 사실이 5건으로 제일 많고요. 유승민도 사실과 일부만 사실이 각각 4건으로 많고 사실 아니면 2건밖에 안 돼요. 심상정 후보는 일단 사실 자체가 없고요. 사실 아님 1건, 일부만 사실이 2건 이렇게 딱 3건만 팩트체크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수법들이 사용이 됐어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이 조선일보 팩트체크 홈페이지에 이 사실과 사실 아님이라고 하는 것 판정 의미 자체를 가지고서 약간 장난을 쳐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A라는 후보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에도 사실이라는 판정을 내리고요. 그러니까 A 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카테고리, 홍준표 후보 카테고리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관련 기사들을 쭉 정리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문재인 후보 카테고리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얘기한 게 사실이어도 사실 판정이 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누가 제기한 의혹을 제기한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사실 판정이 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어떤 공세를 폈어요. 근데 그 공세가 사실이야. 그래도 문재인 카테고리에선 사실로 분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건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의혹도 사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의혹을 사실 판정 내릴 때의 기준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 기준으로 사실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경우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억울할 수 있는 거죠. 특정 상황에서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사실 판정 내리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진실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후보가 의혹 제시한 게 사실이 많은 후보는 진실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후보인 거예요.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잘 안 돼요? 조금 그럼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뭐 문준영 씨 관련된 의혹을 막 제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럼 사실 아닌 판정이 나오겠죠? 네. 사실 아닌 판정이 나오는데 그게 문재인 후보 카테고리에 똑같은 기사가 가서 사실 아님 그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사실 아님이 그죠. 높다는 그래서 거죠. 문재인 후보의 사실 아님 그 의혹이 그 사실 아님 통계가 하나가 더 카운팅이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뭐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통계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님, 사실 뭐 일부만 사실 이런 통계가 가지는 의미가 이 말만 그러니까 기사를 하나씩 눌러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누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지 긴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통계 자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이걸 메인 화면에다가 그래프 같은 걸로 사실 몇 퍼센트, 사실 아닌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러면은 통계표를 이렇게 그려놔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네. 그죠. 그 해당 후보 캐리커처 밑에다가 그런 표를 만들어 놓고서 메인 화면에 노출을 시켜놓고 가장 또 특이점은 문재인 후보가 1번 후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것이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 메인 화면에. 그리고 그거는 개인 후보별로 들어가서 후보별 통계 페이지 들어가도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제일 사실 아님이 높네? 확인해보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일단 1차적인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발언 맥락을 지우고 일부 발언만 검증을 하는 방식을 뭐 TV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뭐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검찰 특수본부장은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 사정비서관 출신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증을 하면서 이 발언의 본질 자체는 일단 조선일보가 실제 말한 것처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눈치와 어떤 기대감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 발언의 맥락을 싹 걷어내고 그냥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영렬 검찰 특수본부장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것은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사실 판정이에요. 그러면 마치 홍준표 후보가 제기한 이 의혹 자체가 타당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일부만 사실도 아니고 이거 완전 사실 판정을 합니다. 또 홍준표, 성완종 참여정부서 2번이나 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조선일보는 똑같은 이유로 사실 판정을 내려요. 왜냐? 그때 사면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맥락을 그냥 싹 지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예 굉장히 부실한 근거로 사실 판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홍준표 노 대통령이 간첩단 수사 국정원장 사퇴 문의 수사 축소 위키리스크에 나와 1심의 간첩단 사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면 일부만 사실 판정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실제 개입을 했다는 멘트는 없다. 멘트는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는 근거 자료를 위키리스크 그런 발언들이 위키리스크에 있긴 있다.
있어서 사실이다, 일부 사실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선일보가 인용을 한 그 위키리스크 구절들이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위키리크스 나 홍준표랑 비슷한 짓 했어. 소름. 청와대가 국정원을 강력하게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심론자들은 김만복을 승진시켜 청와대가 국정원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간첩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본다. 이런 발언이 있고요. 비판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승규 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서 자체가 그렇게 판단해서 말하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심론자들이나 비판론자들의 의견이 있다. 의견이 있다고 전달한 구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딱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 자료가 아닌데도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승구 국정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가 노무현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은 폭로 전문 외에도 당시 관련자 진술을 통해 알려진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일부만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만 있으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판단 기준인 거고 그러면 백보양보해서 그래 검증 사안 중에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사실이면 조선일보는 무조건 일부만 사실로 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제기한 의혹을 다룬 그 팩트체크 보도가 박범계 의원 안 포스코 주가 절반 곤두박질 책임 거수기 사회이사 역할이라는 그 팩트체크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사회 의장 재직 중에 부실기업 성진지오텍 인수가 이루어진 건 맞지만 자, 하나는 맞다고 했어요. 이를 토대로 안 후보가 포스코 주가 폭락에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판정 보류다. 조선일보는 이건 판정 보류를 내려요.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일부만 사실이 아니라 그냥 판정을 못하겠다고 판정 보류를 해서 이걸 문재인 카테고리에다 분류를 해놔요. 나눠야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후보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눈치채셨겠지만 홍준표 후보에 대한 거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고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는 판정 보류 이렇게 내려버린다는 거죠. 또 홍준표 후보 반대로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홍준표 독일의 슈레더 통리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실업률을 3.4%로 낮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 실업률이 떨어진 건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혁이 실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맞기 때문에 일부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홍준표 후보는 사실 아닌 판정이 아니라 일부만 사실 판정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계 장난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애초에 제기한 의혹들 자체가 검증하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핫한 의혹들 왜 그 시기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의혹들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제일 핫한 이슈가 뭘까요? 김미경 교수? 그게 없어요. 야 너무했다 그거는. 그게 없어요. 그건 너무했다. 네. 근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을 다 총망라했다. 그냥 요거 팩트체크 리스트만 나열해도 문재인 후보한테 이번 대선에 무슨 의혹이 있었는지 다 한 번에 복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 했어요. 시시콜콜 아들 책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노무현 사돈 음주운전 다 나왔어요. 그걸 왜 팩트체크하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나왔고 송민숙 회고록은 논란은 없는데 지면에 있어요. 이건 대선 팩트체크라고 지면 보도로 따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혹시 안철수 후보 관련된 의혹들도 여기 사이트는 없지만 지면에 팩트체크 형식으로 내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한 건도 없었고요. 또 하나 이거는 꼼수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건데요. 사족을 붙여서 그러니까 판정은 제대로 내렸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은 내렸는데 사족을 한두 마디씩 이렇게 붙여놓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홍준표 진위 개수 노정부 때 최고로 나빴다라는 그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인데요. 이거는 말 자체는 일단 틀린 거죠. 따라서 사실 아닌 판정을 내려요. 사이트에다가는. 근데 이 사실 아닌 판정에 대한 총평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후보의 말은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진지 개수가 가장 높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사가 지면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지금 온라인 보도상에서는 그 옆에 계기판처럼 돼 있고 사실 아니면 이게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사실 아닌 판정을 받았구나. 조선일보가 결과적으로는 팩트체크한 내용은 뭐구나라고 시각적으로 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면으로 가면 이 이미지가 빠지고 딱 이 발언이 가는 거예요. 두 후보의 말은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면으로 올 때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걸 아마도 저는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네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꼼수들을 부려서 팩트체크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실 유권자들을 위한 어떤 정보를 좋은 선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선거 개입 도구로 그렇죠. 이미지 공작을 하고 있는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죠.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 네.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TV조선하고 똑같네요. 네. 사실상 꼼수는 대단히 TV조선도 비슷합니다. 압도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을 거의 뭐 억지로 이제 일부 진실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던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 저는 지금 다음 포털 메인에도 올라가 있는 우리 미러년 방송모니터위원회 토론회 TV 토론 보고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3사 KBS, SBS, JTBC 초청 토론회하고 선관위 1, 2, 3차 토론회 이거 6차례 토론을 모두 분석했는데 이거를 6개 토론을 하나의 보고서에서 다 담기는 너무 양이 많아져서 방송 3사 따로 선관위 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선관위 보고서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 토론이라 그런지 이제 다음 메인에 올라가 있네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식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은 우리나라 정치 역학 그리고 상황상 도입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KBS가 먼저 도입했고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1, 3차가 2차는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이 아니었어요. 선관위도 1, 3차는 KBS처럼 그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후보별로 시간만 정해져 있고 그 말하는 내용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몇 명의 후보한테 질문해야 된다. 아니면 한 번 발언할 때 얼마나 시간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또는 뭐 지금은 정책 토론 시간이다. 또는 주도권 토론 또는 뭐 후보 검증 시간이다.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마음껏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난상 토론 개념인데 선관위 토론이나 방송 3사 토론이나 이 방식을 채택한 토론이 공평함이나 유익성에서 모두 최악의 결과를 드러냈다. 이렇게 일단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송 3사 토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토론의 포맷, 토론의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KBS부터 말씀드리면 KBS는 또 유일하게 또 미국처럼 한다고 스탠딩 토론을 또 했죠. 네. 후보들에게 고통만을. 네. 홍준표 후보가 아주 불만을 드러냈던. 네. 이거 SBS하고 JTBC는 스탠딩 토론 그 후보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SBS는 일렬이긴 한데 앉아서 있고요. JTBC는 원탁에 앉아서 있죠. 네. 그리고 이 정책 토론 이게 이제 정책 토론하고 정책 토론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토론을 보면은 KBS는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정책 토론이었어요. 주제 자체는 정책 토론이었고 1, 2부 모두 계속 같은 주제로 갔죠. KBS는 그래서 정책 토론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후보당 9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9분의 시간을 배정하고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이외에 어떤 규칙도 없어요.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자, SBS는 후보당 15분을 배정했습니다. 정책 토론에서 후보당 15분을 배정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정책을 PT할 시간을 줬어요. 후보마다 1분씩. 후보마다 자기 공약을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시에는 모든 후보들에게 한 번 발언할 때 1분 30초씩만 해라 라는 시간 제한을 뒀어요. 시간 제한을 뒀고 이거는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당 6분을 주는데 PT는 없었어요. PT는 없는데 한 번 발언할 때 역시 1분 30초 제한 룰을 뒀습니다. 이거 1분 30초 제한 룰을 두는 건요. KBS처럼 난상 토론하게 하면요.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한테
계속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뭐 뭔지 아시죠? 뭐 주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게 정책 토론에서 아니잖아요. 주제에서 벗어난 건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쓸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 이게 그 사람이 자기 시간만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는 계속 그것만 답변하다 끝나요. 자기 시간을 거기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 번 발언할 때 1분 30초라는 룰을 더 버리는 거죠. 그래야 사회자가 개입할 여지도 많아져요. 1분 30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후보는 계속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준용 씨 특혜 채용을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끝나니까 다음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도권 토론이 KBS가 없어요. 이 주도권 토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후보가 한 명 한 명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에 심상정 후보는 질문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주도권 토론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문재인 후보처럼 자기가 질문할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차이인데 SBS, JTBC는 주도권 토론에서 한 후보가 자기 주도권 때 무조건 3명의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했어요. 한 명의 후보에게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상정 후보처럼 질문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한 번은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최소한 한 번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명의 후보를 택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 여러 차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도. SBS, JTBC는 이미 토론의 방식에서 그 어떤 질문과 답변의 치우침 현상을 상당 부분 차단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대선의 토론이 사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SBS, JTBC는 그동안의 토론 방식을 굉장히 세련되게 굉장히 세분화를 한 거예요. 주도권 토론, 정책 토론 딱 나누고 SBS는 PT라는 개념을 넣고 이건 없었던 거예요. PT라는 개념을 넣고 또 주도권 토론에서 3명을 무조건 지목하게 하면서 시간 제한을 두고 굉장히 세분화가 됐죠. KBS는 이런 규칙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처럼 자유롭게 막 하길 바랬는데 자유롭게 주제에 어긋난 토론을 하다 나갔죠. 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자, 그리고 이제 JTBC의 특이점은 뭐가 있느냐? 방청객을 둬서, 방청객을 100인의 방청객을 뒀고, 후보마다 1분의 찬스 발언.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분 찬스를 써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팩트체크 실시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에서 이미 어느 정도 KBS에 참사는 예정이 됐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럼 정말 KBS가 그렇게 불공정하느냐, 불공평하고 유익성이 떨어졌느냐 하는 거를 저희 이제 방송모니터위원회 회원들이 수치로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 해서 이거를 시간으로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마다 배정받은 시간은 똑같거든. 발언 시간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질문 횟수와 답변 횟수를 다 체크했어요. 토론에서 나온. 자, 그래서 그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 답변 횟수를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3사 모두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많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질문이 쏠리니까.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한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한 건 뭐냐면은 질문과 답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SBS는 후보별로 그 질문과 답변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9.4회 정도 돼요. 9.4회. 그래서 SBS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는 질문 답변 횟수가 4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질문한 것만큼 답변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차이가 없어요. 질문 횟수 답변 횟수가 똑같아요. 심상정 후보도 8회밖에 안 됩니다. 질문을 좀 더 많이 해서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질문 답변 횟수 차이가 커요. 네, 이 두 후보 때문에 평균이 9.4회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JTBC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 차이가 1.6회밖에 안 됩니다. 모든 후보가 질문 답변을 거의 동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역시 느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느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자, 가장 심각한 KBS. 이 KBS의 질문 답변 횟수 차이는 평균 10회입니다. SBS보다 좀 더 높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BS는 그 질문 답변 횟수의 차이가 다 안철수, 유승민 두 후보한테서 나왔어요. 나머지 후보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데 KBS는 모든 후보가 다 10회 정도 돼요. 모든 후보가. 문재인 후보는 답변이 14회 많았고 심상정 후보는 질문만 10회가 많았는데 이 10회가 다 질문이에요. 답변이 빵이 나는 거죠. 안철수 후보도 11회, 유승민 후보도 11회. 전부
질문 답변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운영이 엉망진창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생각이 드는 게 SBS도 토론 방식 자체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SBS도 특정 후보에서 질문 답변 횟수 차이가 너무 컸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KBS하고 SBS가 왜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나왔을까? JTBC만 1.6회로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자,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해서 우리가 찾아본 건 이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사회자가 얼마나 토론에 개입을 했느냐. 그거를 저희가 또 사회자의 개입 발언 횟수를 체크해봤죠. 그래서 봤더니 JTBC는 무려 27회나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SBS도 9번, KBS가 10번. 그러니까 SBS나 KBS나 너무 사회자가 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SBS도 특정 후보한테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계속 질문 답변 그 어떤 질문의 평양성이 그 계속 발언을 많이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자가 제지를 안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SBS도 JTBC와 비슷한 토론 방식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한테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가 너무 차이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개입을 어떤 후보 말할 땐 개입을 하고 어떤 후보 할 땐 개입 안 하고 그런 차이도 그렇죠. 그런 차이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질문을 할 때 SBS 사회자가 너무 개입을 안 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KBS하고 SBS에 비해서 JTBC는 27회로 상당히 많이 개입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손석희 앵커였는데 손석희 앵커의 개입 발언은 체크를 못한 것도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부 시작할 때 또는 1부 끝나고 2부로 넘어갈 때 손석희 앵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발 주제 어긋난 질문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무슨 주제를 할 텐데 주제에 벗어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런 건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개입한 것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JTBC는 사실 손석희 앵커가 끊임없이 개입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후보들에게 주제에 어긋난 발언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주지를 시킨 거죠. 근데 KBS, SBS는 그런 게 거의가 아니고 정말 없었어요.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마 질문과 답변에 어떤 그 불균등함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요하게 체크한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주제 이탈 질문의 횟수를 체크했어요. 각 후보들이 주제에 이탈된 질문을 얼마나 하느냐 요거를 또 체크를 해봤는데 JTBC는 이게 전체 질문,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의 전체 질문 수가 이제 133개인데 이 중에 4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3%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SBS는 14% 정도 질문에서 벗어난 질문이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 나왔고 KBS가 무려 이건 아마 보신 분들은 알 텐데 31.7%나 돼요. 모든 후보들이 질문 3개 중에 하나는 다 주제에서 벗어난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느꼈던 KBS 토론이 이상하다는 점은 수치로도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주제 이탈 질문을 가장 많이 한 후보는 누구냐? 누굴 것 같으세요? 홍준표. 네,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KBS에서 총 9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 중에 7개가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도 총 27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11개가 한 절반 정도가 주제에서 벗어난 거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심지어 JTBC에서 제가 4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주제 이탈 질문이. 요 4번이 다 홍준표 후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래도 많이 억압되셨네요. 네, 많이 억압되셨죠. 그래도 17번 중에 4번이니까 많이 억압되셨어요. 네. 아마 기억나요? JTBC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상한 얘기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관위 토론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잣대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선관위 토론 재밌는 게 2차만 굉장히 이런 수치들이 괜찮아요. 1, 2, 3차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1, 3차는 KBS랑 상당히 유사한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일단 1, 3차가 스탠딩이에요. 네, 일단 스탠딩이고. 그리고 역시 방식이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을 시간 배분한 것도 각 후보에게 18분씩. 이것도 KBS랑 상당히 비슷하고. 근데 KBS랑 다른 점이 있다면 공통 질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모든 후보에게 던지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하고 자유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KBS랑 똑같은 거죠. 자, 2차 토론은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를 먼저 3분을 하게 하고, 왜냐면은 1, 2, 3차는 기본적으로 다 정책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정책 발표를 3분 하게 하니까 이거는 약간 SBS를 따온 거죠. 정책 PT 하는 시간.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각 후보에게 1대1 자유 토론을 각 2분씩 모든 후보에게 하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어떤 후보는 질문만 하다 가거나 답변만 하고 가는 상황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2차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발언 횟수의 그 어떤 후보들의 발언 횟수의 그 분포가 굉장히 골라요. 그러니까 횟수가 비슷해요, 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관위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발언 횟수의 총합, 그러니까 질문 답변 횟수의 총합이 후보별로 얼마나 다르냐, 이 편차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발언 횟수가 많은 후보와 가장 발언 횟수가 적은 후보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7.1밖에 안 돼요. 7.1회.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총 발언 횟수가 47, 홍준표 51, 안철수 48, 심상정 39, 유승민 38. 별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후보와 가장 적은 그 후보의 발언 횟수 차이가 7회밖에 안 나요. 근데 3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27회예요. 가장 말을 많이 한 홍준표 후보가 무려 81회나 발언을 했는데 가장 적게 발언한 심상정 후보 27회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이 편차를 평균으로 냈으니까 27회밖에 안 나오는 거지,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발언 횟수 차이는 거의 한 60회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발언 횟수 차이가 60회요? 네. 홍준표 후보가 60번이나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처럼요, 미국처럼 2명의 후보가 나와서 하면요, 이런 게 발생을 안 하죠. 근데 우린 5명이나 나왔잖아요. 5명이나 나왔는데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도입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방식을 채택한 1차 토론은요, 또 이 차이가 9.4회밖에 안 돼요. 자, 이 차이는 또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저희가 그래서 또 이렇게 체크를 해본 게 역시나 사회자의 개입. 자, 1차 토론은 3차랑 똑같이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을 도입했는데 사회자가 무려 39번이나 개입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사회자가 김진석 KBS 기자라는 분인데, 발언 자체가 주제에 어긋났다고 개입한 게 19번, 시간 다 됐다고 개입한 게 20번입니다. 총 39번이나 개입을 했어요. 이거는 심지어 토론 방식이 달랐던 2차보다 많이 개입한 거예요. 2차 때 사회자가 32번 개입했거든요. 근데 3차 때는 12번밖에 개입을 안 했어요. 왜 그렇지? 이건 사회자의 역량 차이죠. 역량이라기보다는 뭔가,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역량이라고 하면 너무 비난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의욕 또는 용기, 네, 용기 개입을 너무 무서워, 후보들 말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그게 역량이다. 네. 3차는 12번밖에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토론은 3배 넘게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 횟수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제지를 시킨 거죠. 자유 토론이다 하더라도 후보들에게 시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계속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주제 이탈 질문이 나오면 사회자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토론은 그게 너무 없었다. 그래서 후보별로 발언의 그 공평함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이 차이는 역시 그 주제 이탈 질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건 약간 설명을 못한 부분인데, 사회자가 그렇게 개입을 했는데도 1차 토론에서는 주제 이탈 질문이 무려 51.8%나 돼요. 자, 이 1차 토론이 어떤 토론인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주 화제가 됐던 토론이에요.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사회자가 개입을 해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사회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심지어는 그 질문을 받은 후보들도 당황을 했는데. 다시 물어봤네. 네. 그래서 1차 토론은 사회자가 개입을 하는데도 주제 이탈 질문이 너무 많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토론 포맷이나 사회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네, 후보들이 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원들이 우리 회원들이 질문 횟수 체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다행히도 이 수치가 객관적으로 이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이 정치 지형에 도입하기 어려운 것인지 조금은 우리가 증명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털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같이 누구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보면서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
이렇게 디테일이 약하잖아요, 모두들. 그리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옆에서 팩트 체크 한다고 JTB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팩트 체크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우리 민원연이 시험을 볼 때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얼마든지 보면서 말할 수 있게 해주는데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자질이나 사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그 자료 없이도 말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요.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모든 공약을 다 자세히 알고 그 아주 섬세한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각 후보가 그야말로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그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특히 이번에 유승민 후보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디테일한 질문들을. 네, 재원 분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우리 정책 뭐 누구 데려다가 본부장 데려다 토론해라 이렇게 막 답변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런 무례하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선에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 토론의 방식이 뭔가 좀 시대에 맞춰서 좀 계속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부분이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네 정책 자료집 같은 거는 가지고 나와서 다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족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그 개인기에 의존하는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지금 어제 그제 3개 보고서를 한꺼번에 막 줬거든요. 특히 이 양적 분석이 있는 게 2개 보고서였는데, 사실은 어떻게 막 말을 해도 소용없는 게 똑같은 시간을 줬어. 똑같은 시간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복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알차게 홍준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개입을 한 거고, 홍준표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또 굉장히 적게 개입을, 그러니까 적게 답변 기회를 편차를 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러 번의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서 힘을 발휘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론에 유리한 후보가 있고 불리한 후보가 있는 것은 항상 사실인데 그 갭차를 어떻게 해서든 줄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모두 컨닝을 하게 하고 모두 뭐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하는 조건에서 토론하는 건 적절치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너무나 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토론 준비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잘 외워서 잘 할 수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그런 토론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식 거의 둘이서 하면 거의 동등하게 될 수 있는 시간 무슨 자유총량제 거의 택시 미터 요금 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그래서 참 어렵다. 대선 토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때 어떤 후보자들의 구도도 항상 달라지잖아요. 항상 미리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선거 구도가 확정이 되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제안들이 빨리빨리 되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방송사에서도 그렇고 좀 더 지금 이번에는 5명의 후보들이 이제 나와서 토론하는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이번에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토론을 보면서 제일 원했던 게 팩트 체크가 조금 더 빨리. 그쵸.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후보가 뭘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막이나 뭐 이런 걸로 사실 아님. CNN처럼. 막 진짜 사실 아님. 뭐 아니면 조금 지나서라도 자막이든 뭐든 아까 뭐 후보가 했던 말은 뭐 이런 면에서 뭐 일부만 사실 막 그런 판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다 끝나면 너무 늦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팩트 체크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토론회 보는 사람들한테 빨리 그 정보를 좀 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네, 일설에 의하면 JTBC가 그렇게 방송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모 후보 측에서 반대해서. 아니 그게 어떤 후보가 반대한다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언론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근데 대선 토론 자체가 그래요. 그 룰을 모든 캠프가 동의해야 합의해야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그 후보는 빠지던가. 모 후보 누군지 아시죠?
아무튼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그죠? 결론은. 자, 저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니, 그 맨 위에 있는 건 좀 중요한데요. 재밌는데. 이 보도는 SNS 이제 보고 싶어요. 못 들었는데 SNS 모니터하는 친구가 이제 발견해낸 새로운 보도, 그러니까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목이 홍준표 강사의 지구과학 특강이라는 그런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조선일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뜬 거예요. 홍준표 강사의 지구과학 특강. 이걸 콱 눌러보면 정말 대단한 영상이 뜹니다. 그 영상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하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두 사람이 토론회 때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 편집의 컨셉이 뭐냐면은 굉장히 똑똑한 그 과학 그 선생님인 강사예요. 홍강사. 그리고 굉장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학생인 문재인, 수강생 문재인 이렇게 둘로 나옵니다. 그래서 따끔한 훈계를 잊지 않는 홍강사가 이게 제가 지금 말한 게 자막이에요. 따끔한 훈계를 잊지 않는 홍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야, 내용이 심각하다. 뭐냐면은 녹조 이야기 있잖아요. 저번 토론회 때 나온 거. 녹조가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했던 거. 근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5월 2일 토론회에서 녹조 현상이 4대강 사업하고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낙동강의 녹조는 낙동강에 방류된 폐수에 들어있던 질소와 인 그리고 고온다습한 기후가 만나서 생기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4대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소양댐은 4대강과 마찬가지로 200일 넘게 물이 고여있지만 녹조가 없다라면서 낙동강의 녹조는 질소와 인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녹조는 4대강 사업 전이었던 2012년 28건이었고 4대강 사업 후인 2015년에는 94건까지 증가를 했고 4대강 전후로 녹조 발생량의 증가세가 이렇게 확연하지만 그 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녹조 발생이 증가한 것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그러니까 4대강이 원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보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4대강은 소양댐과 달리 오염물질이 풍부해서 녹조가 생길 조건을 갖췄던 것은 사실이지만 4대강으로 인해서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다면 녹조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오염물질, 더운 기후, 물의 체류 시간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지만 녹조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후보한테 물어보죠. 문재인 후보한테, 수강생한테. 그래서 녹조가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라고 문재인 후보가 말했어요. 이건 자막으로 물이 고이니까요. 라고 하고 문재인 후보 머리 옆에 정답이겠지? 라는 자막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 라는 자막이 뜨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제부터 준표의 지구과학 강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막에 그렇게 떠요. 그러면서 고온 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좀 웃어요.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어디서 반말이야라는 반발이야라는 자막이 홍준표 후보의 머리에서 또 뜹니다. 홍준표 후보 머리에 빨갛게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반발하는 수강생이라는 자막이 또 뜹니다.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산다. 수강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그렇게 자막이 뜨면서 홍준표 후보가 막 설명을 해요. 아까 말한 질소와 인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러면서 자막이 녹조 박사 이렇게 뜹니다. 이건 거짓말을 또 진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 거짓말을 진실로. 근데 여기까지만 녹조 박사만 해도 빵 터지는데 그 다음에는요. 홍준표 후보의 정치 외교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준표 강사가 물어봅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적폐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적폐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위에 자막으로 주입식 교육의 결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계속 적폐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문 후보는 적폐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자막이 더 웃겨.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겠니? 라는
그런 자막이 이거 뜨면서 정말- 야, 이건 네. 진짜 정신 나갔다. 예. 비하인데 비하. 네,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재인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이런 정말 가짜 뉴스죠. 진정한 가짜 뉴스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맨 처음에는 당연히 조선일보가 만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인터넷 그 네티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맨 마지막에 비디오 C 하면서 조선 미디어라는 자막이 뜨고요. 그 다음에 편집 현민지 기자 이렇게 뜹니다. 야, 바이라인까지 달았어? 네네. 재밌나 봐. 정말 부끄러워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려놓고 그 페이북 직위는 첫 번째 댓글을 자기가 달아요. 그래서 한 줄 요약 허허허라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이런 행동. 아니 저는 후보들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렇게 풍자나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시켜놓은 거기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네. 녹조 박사가 아니고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네, 무식한 짓을 한 건데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이런 기사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예요. 홍준표 4대강 공격에 따옴표 치고 녹조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따옴표 닫고 전문 지식 뽐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홍준표의 녹조 발언은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이런 기사를 이건 진짜 조선일보가 내놨어요. 너무하다, 진짜. 이 기사를 보면은 홍 후보는 특히 4대강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소양강 때문에 연중 저수기간, 녹조가 발생하는 원리 등 전문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를 조목조목 공박했다. 그리고 전문적이 또 나오는데요. 홍 후보가 이처럼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으로 문 후보를 반박한 것은 녹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유역이 포함된 경남 도지사를 지낸 경험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이렇게 기사 쓰신 분이 중학생인가요? 왜 이렇게 야, 그래서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전문적인이라는 말을 전문 지식을 엄청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어떻게 내놨습니다. 이런 기사를 내냐. 아무튼 조선일보는 이번에 그 종이 신문도 물론 사설 칼럼이나 이런 것도 잘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한 조선닷컴의 페이스북 그러니까 저기 팩트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기사들 그리고 SNS까지 포함해서 진짜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 저지를 위해서 정말 선수를 뛰었다라고 딱 얘기를 해도 될 정도. 특히 이 영상을 만든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을 좀 진짜 누가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영상은 만약에 사람들이 네티즌이 만약에 올려놨어도요. 사실은 누군가가 이거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 영상을 지금 조선일보 페이스북에 올려놨다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해. 이러니까 언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거를 기분 좋은 선거는 아닌데 이걸 보니까 화가 나네요. 조선일보가 원하는 후보가 누구다? 네. 누굴 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조선일보는 누굴 찍었는지 아시겠죠? 조선일보가 찍는 후보가 되면 네. 어떻게 된다?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저희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열심히 준비한 선거 전날까지의 선거 보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이후에도 계속 선거 보도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내일부터 이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네. 한 일주일간은 아마 선거 보도 또는 선거 방송 얘기하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밌을 것은 막상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던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금방 아부하는 그 모드로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MBC는 안 그럴 것 같아요. MBC와 네. KBS, MBC는 안 그럴 것 같고요. 네. TV조선도 안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정수영학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조중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눈치를 또 보는 그 언론사들이 있어. 그 재미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네. 야 어제까지 이러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거 우리가 또 그 비포 앤 애프터 이걸 잘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언론의 문제는 정말 네. 정말 점점 더 심해져서 사실은 제가 늘 말하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특히 개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그 모든 일을 언론이 해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감시는 정말 앞으로도 더 가열차게 계속돼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서 언론이 진짜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견인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원연이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투표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